많은 사람들은 유통을 바꿈으로써 농가와 소비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은 농업 구조, 농가의 조직력, 소비자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이지 유통이 그걸 만들어내는 원인이 아니다. 유통은 독립 변수라기보다는 종속 변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유통을 바꾸고 싶으면 독립 변수인 농가의 규모와 품질 경쟁력, 농가 조직력,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의 농업세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매시장, 특히 경매제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상인이 정말 폭리를 취하고 있는가? 그럼 결론적으로 한국 농산물은 왜 비쌀까? 이런 주제로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도매시장 문제, 그중에 경매제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국 농산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나라 농산물 총생산액은 한 61조 5천억쯤 됩니다. 부가가치로만 할 때는 31조 원쯤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쌀이 8조 원 정도 합니다. 약 13%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축산이 24조 원, 원예가 한 27조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통을 주로 이야기할 때는 원예 농산물을 주로 이야기하죠. 원예 농산물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엽채류, 과채류, 근채류, 조미채소류, 특용작물, 약용작물, 화해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유통을 다룰 때는 주로 엽채류, 조미채소, 과실류가 이제 많이 다뤄집니다. 주로 노지에서 재배되는 작물이죠. 먼저 엽채류를 살펴보면 무, 배추 이런 것들입니다. 약 1조 4천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조미채소가 약 4조 원이 조금 넘어가죠. 그 다음에 과실류가 6조 원 정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들 세 품목이 주로 약 한 12조 원쯤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 품목 중에서 엽채류라든가 조미채소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 이제 가락동 시장을 통해서 유통이 됩니다. 농산물 도매 시장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과일 같은 경우는 바로 직거래되거나 아니면은 산지 유통 있잖아요. 산지 유통에서 바로 소매 유통으로 가는 이런 경로가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도매 시장을 거치더라도 가락동 시장이 메인 도매 시장이 아닙니다. 과채류죠. 참외 같은 경우에는 성주 농협에서 이제 대부분 다 거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과 같은 경우에는 안동농협에서 대부분을 거래합니다. 지역에 있는 주산지의 농협이 중심적인 도매시장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에 비해서 서울 소비지시장은 상대적으로 마이너한 시장입니다. 우리가 도매시장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농산물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채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채소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가격 대비 부피가 크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신선 농산물이다 보니 저장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계절별로 생산되는 작물이 차이가 뚜렷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기후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생산될 때 단기간에 동시에 생산되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손을 거칠 때마다 감모율이 굉장히 큽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농산물을 거래할 때 생산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확 후 무조건 팔아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협상력에서 농민이 상인에 비해 가지고 여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항상 이제 농민들이 유통이 어렵다, 유통 때문에 많이 손해를 본다, 이렇게 느끼는 원인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들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대체로 이제 생산 규모가 작고, 그리고 이들 품목이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면은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는 특성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도매시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면 가락동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었냐부터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은 가락동 시장이 약간 좀 어떻게 시대에 뒤처진 느낌이 나잖아요. 하지만 1985년도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이 생길 당시에는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은 한국 농업 유통 혁신의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약간 좀 시대에 좀 뒤떨어진 느낌을 조금 받고 있긴 하죠. 그럼 가락동 이전에는 어떤 시스템이 있었냐 하면은 이 그림에서 보듯이 서울 군데군데 있잖아요. 남대문, 서대문, 용산, 그 다음에 중부시장, 청량리 여러 곳에 있잖아요. 노량진, 수산시장 여러 곳에 이렇게 도매시장이 품목별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품목별로 흩어져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죠? 옛날 우리가 요즘 그렇죠. 요즘 우리가 개도국 가면은 그 시장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 80년대 이전의 서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서울시에서는 도시도 커지고 하니까 도매시장을 재편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 이렇게 4대 권역으로 도매시장을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만들어진 게 이 남동권 가락동 도매시장이죠.
가락동 도매시장 이전에는 예를 들면은 산지 수집상 중간상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미들맨이라고 영어로 얘기하고 있고요. 이 중간상인들이 농가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수집해 가지고 트럭에 싣고 그리고 이걸 다시 이제 그 지방 대도시로 보내는 겁니다. 주로 지방 도매상이겠죠. 보내면은 거기에서 다시 차에 실어 가지고 소비지 도매상, 그러니까 서울 도매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이제 소매상에 보내지고 그리고 다시 소비자에게 물건이 나가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단순하게 표현했지만은 단계를 옮기는 과정들이 여러 곳에 존재했었죠. 비효율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었고 그리고 유통 단계도 조금 복잡했습니다. 이런 걸 없애기 위해 가지고 1985년도에 가락동 시장이 개점을 했고요. 그러면 기존에 도매시장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기존의 도매시장들을 가락동으로 다 몰아넣어야 했었습니다. 유치를 했어야 했었죠.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얘기하는 5대 첨가법인 있잖아요. 그중 4개 첨가법인이 이때 도매법인으로 입주를 합니다. 기존에 이제 큰 도매상들이 가락동에 입주하면서 도매법인 역할을 하는 거죠. 경매를 주관하는 주관사 역할을 하게 되고요. 대신에 이 도매법인은 자기들이 직접 도매하는 거는 못하게 막았습니다. 오로지 경매하고 상장하고 경매하는 것만 해라. 시장 관리자로서 역할만 하라고 이렇게 넣어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상인들 있잖아요. 흩어져 있던 상인들을 다시 가락동의 중도매인으로 입주를 시켰죠. 그렇게 해서 가락동에서 본격적으로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가락동 농산물 시장의 역사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1984년도에 설립된 대하청과입니다. 무배추 중도매인을 주축을 해가지고 새롭게 도매법인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 이전에는 이제 4대 청과상에만 있었다는 뜻이죠. 그럼 1994년도에는 왜 대하청과라는 회사가 설립됐을까요? 그건 이제 기존의 도매상들이 이 배추나 무처럼 이렇게 굉장히 부피 큰 농산물을 다루길 원치 않았습니다. 가락동 시장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시장 밖에서 이 배추가 이제 거래되고 있었죠. 옛날 방식으로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걸 기존의 다른 농산물처럼 상장 거래, 경매를 통한 상장 거래를 통해서 가격을 투명하게 제공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농안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걸 넣으려고 그랬는데 기존 상인들이 반발이 심했거든요.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대하청과라는 걸 설립했고 대하청과에서는 이 8개 품목 무, 배추, 양배추, 대파, 쪽파, 마늘, 총각무, 옥수수 등을 전담하는 도매시장 법인이 출범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이후에 수수료에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4대 첨가법인 같은 경우는 수수료율이 경매 수수료죠. 상장 수수료가 4%에 불과한데 대하청과 같은 경우는 7%거든요. 왜냐하면은 부피를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거래하기 힘든 품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외 1997년도에 구리 농산물 도매시장이 개설했고요. 2004년도에 강서시장이 개설했습니다. 이 강서시장은 이제 시장 도매인 제도가 정착된 곳이죠. 여기는 이제 경매를 하지 않고 도매상들이 직접 출하자와 거래를 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정가 수입 매매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론상으로는 가락시장에도 도매상들이 경매를 하지 않고 이렇게 가격 협상을 통해서 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한 10% 정도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이제 앞에 농산물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매시장의 형성이 어떻게 됐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한번 넘어가 보죠. 아마 이 도매시장과 도매법인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과도한 수익을 가져간다. 도매법인의 소유주가 비농업계 기업이다. 농업과 상관없는 기업인 이 도매법인을 소유하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제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의심이 많은 것 같아요. 각각의 주제에 대해 가지고 하나씩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도매법인이 과도한 수익을 가져간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2025년 4월 25일자 기사네요. 5대 도매법인이 작년 순수익이 18% 증가했다. 그 다음에 도매법인 5년간 영업이익이 33% 급증했다. 그러니까 5대 도매법인 있잖아요. 민간 도매상들이 수익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죠. 이런 비판이 자꾸 나오니까 농식품부에서는 성과 부진 도매법인을 바로 퇴출시키겠다 뭐 이런 식의 또 뉴스를 많이 냅니다. 이런 뉴스들이 몇십 년째 계속 보하고 있는 거죠. 그럼 첨가 도매법인이라고 얘기하는 도매법인들은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건데요. 수익성이 높다고 뉴스에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5개 법인, 5개 민간법인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22%입니다. 굉장히 높죠. 대형마트라든가 뭐 다른 곳은 1%가 안 되는데 22%라니까 네, 굉장히 수익성 높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난받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독과점 구조입니다. 85년도에 가락동 시장이 만들어질 때 4대 첨가법인을 지정했잖아요. 94년도에 대하청과가 들어섰고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도매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황금알을 낳는 어떤 사업을 어떤 기업이 독점적으로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불편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 5개 법인이 뭐 철강, 건설, 원양업, 컨설팅 등 농산물 유통하고 직접 관련 없는 기업들이 하고 있다. 뭐 지분을 다 소유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불만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수료율이 낙찰가의 4에서 7%로 농산물 가격과 무관하게 이 농산물 도매법인들은 꾸준하게 수익을 올리는 거죠. 농민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기후 위험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데 도매법인들은 꾸준하게 수익을 얻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그렇죠. 좀 불편해 보이죠. 개별적으로 살펴보면요. 2024년 같은 경우는 재무실적을 5개 법인을 합산해 보면은 총 매출액이 1,886억 원, 그러니까 4에서 7% 수수료를 받은 게 주 매출액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1,800억 원이 조금 넘어가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417억 원, 당기순이익이 379억 원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22%,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 이익률이 뭐 한국청과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대체로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대하청과 같은 경우에는 33억 원에서 93억 원으로 크게 많이 올랐죠. 이건 왜냐하면은 아마 농산물 거래액도 늘어났고 또 가격도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청과 도매법인의 상장 수수료가 높으냐 낮으냐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하청과 같은 경우는 7% 수준이고 나머지 법인은 이제 4% 수준입니다. 대하청과가 왜 7% 수준인지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상장 수수료가 높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걸 낮추겠다 하는 이제 정책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 도매시장이 수수료가 높은지 낮은지는 외국 도매시장하고 좀 비교해 보면은 좀 참고가 되겠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매시장의 평균 수수료율이 8%라고 합니다. 일본은 경매제가 한 10% 정도 되고 90%가 이렇게 정가 수입 매매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 수수료가 좀 높다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 비해서는요. 우리나라는 평균 4.7% 수준인데 일본은 8%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5에서 8%,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높죠. 중국 같은 경우도 3에서 8%. 근데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습니다. 미국은 10%에서 20%죠.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외국과 비교해 보니까 경매 수수료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또 도매법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아마도 이런 경매만 주관하지 않고 직접 법인을 했었으면은, 직접 농산물 거래를 했으면은 이것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도매법인의 수수료가 높나 낮냐, 농민들이 1%덜 내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긴 한데, 그것보다는 농가들이 뭐 예를 들어서 1% 수수료를 더 내더라도 5% 수출가가 높아지면 더 좋은 거잖아요. 차라리 도매법인들이 이제 그런 역할이 충분히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도매법인들이 ESG 차원의 일들이 있잖아요. 농가들 지원하는 일이라든가 농산물 유통을 좀 잘하도록 어떻게 하면 산지 출하 조직을 지원하는가, 이런 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걸 부탁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 사실 도매법인이 수많은 외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안 알려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접촉하기도 어렵고, 대국민 소통 같은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그러면서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좀 잘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면 어떨까, 실제로 역할을 잘해주면 좋겠죠. 그게 저는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으면 낮추면 좋겠죠. 다음으로 도매법인의 소유주가 비농업계라는 게 또 많이 비판받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5대 도매법인의 주주 구성을 보면은 실제로 이제 농업과 관련 없는 기업들이 대부분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왜 이렇게 됐냐면은 농안법 제23조 2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도매시장 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 법인의 업무와 경합되지 않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도매법인을 인수하려고 그러면은 농산물 유통을 하는 기업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농업계 기업만 인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건 이해상충 문제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참 이게 그렇죠. 농업계 기업이 아니라는 걸 비판하기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럼 도매법인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물량을 집하하는 역할을 먼저 하고 있고요. 농안법상 도매법인은 뭐 수탁 판매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이제 농가들이나 아니면 출하자들이 농산물을 가락동으로 들고 오도록 이렇게 독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영업을 해야 됩니다. 영업을 해야 되고, 이걸 위해 가지고 출하장려금 같은 걸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장 경매를 통해 가지고 농산물 가격을 형성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 도매시장 역할 중에 가장 큰 걸 가지고 가격 발견 기능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시기에 사과 가격은 얼마냐 이걸 결정하는데 도매시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도매시장에 결정되는 가격이 이제 전체 농산물 시장의 하나의 레퍼런스 가격으로 많이 통용되기도 하고요. 물론 요즘은 이제 도매시장 역할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격이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대금을 바로바로 지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옛날 같으면 농민들이 농산물을 납품을 해도 돈을 못 받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떼이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도매법인 같은 경우에는 출하자가 농산물이 경매하면은 바로 다음날 정도에 바로 돈을 입금해 줍니다. 그럼 실제로 도매법인은 중도면인데 돈을 받는 데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동안 이제 신용 리스크를 도매법인이 지게 된다는 거고요. 또 중도면인들이 물량 거래를 늘리려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신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융자라든가 신용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도매법인이 합니다. 그 외에도 도매법인은 공적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농민이 어떤 물건이든 가져오면 무조건 경매를 해서 팔아줘야 되는 규정이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가끔 도매법인들은 좀 어떻게 보면은 거래될 수 없는 수준의 농산물도 가져오는 농민들이 있다고 해요. 그것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경매를 통해서 팔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물론 옛날 얘기긴 하죠. 그 다음에 가격 안정 및 수급 조절 기능을 하고요.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출하자 지원 같은 것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역할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외부에서 좀 더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그럼 도매법인을 그러면은 현재 건설회사나 이런 데 주인이 아니고 다른 회사가 주인이면 더 잘할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제 각자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으로 경매 제도의 투명성이 낮고 불합리하다. 아마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농산물을 가락동에 가지고 왔는데 똑같은 농산물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다른 거죠. 경매 부정이 의심될 때가 어떨 때냐 하면은 주로 단독 응찰 비중이 높을 때 혼자서 응찰해가지고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그 다음에 중도매인의 단독 응찰 비중이 유달리 높을 때, 특정 중도매인 같은 경우요. 이 경우에도 이제 경매사하고 중도매인하고 이렇게 담합을 의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는지를 가지고 유심히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찾아보니까 저도 데이터를 보니까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1%, 2% 수준 아니면 그보다 더 낮았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단독 응찰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응찰 시간이 너무 짧을 때, 예를 들면 1초도 안 걸려가 응찰이 끝날 때 아마 중도매인들이 충분히 응찰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1초 안에 끝나버렸다 이러면은 이게 너무 자주 있다 이러면 이것도 의심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비율도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경매사하고 응찰자 간의 친밀도가 의심스러울 때 이것도 이제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하고 일본하고 도매시장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본 도쿄에서 가장 큰 도매시장이 오타 시장인데 가락동 시장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도매법인 수는 가락동 같은 경우에는 청과법인에 대해서만입니다. 6개고 오타 시장은 4개입니다. 반면에 중도매인 수는 오타 시장은 160개, 가락동은 1284개죠. 거래액은 가락동 시장이 약 5조 원 정도로 2배 정도 더 큽니다. 어떻습니까? 중도매인 수가 그런데 압도적으로 가락동 청과시장이 많습니다. 이건 이제 너무 많이 늘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나라의 도매상들이 너무 영세하다는 얘기입니다. 도매상들이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정가 수입 매매를 하려고 그러면 도매상들 규모가 좀 돼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중도매인 수가 늘어났느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중도매인 숫자를 제한하느냐 하는 항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중도매인 수를 많이 늘려놓은 거죠. 일본 도매시장에서 경매 비율이 낮아진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은 대형 유통업체에 등장하고 직거래가 확대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농산물을 무조건 판매하는 것보다는 가격 안정성하고 이제 예측 가능성을 중시했죠. 그러다 보니까 경매보다는 정가 수입 매매가 이런 쪽에서 훨씬 유리하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옮겨가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그게 가능하려고 그러면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도매법인도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되고 거래하는 역량이 늘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중도매인의 거래 규모도 커야 됩니다. 경제적 여력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세분화시켜놨다. 이게 이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산지도 마찬가지로 일본 같은 경우는 규모가 많이 됐고, 일본에는 공선 출하가 이제 농협을 통한 공선 출하가 많이 정착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다.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도매 시장에서 경매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정가 수입 매매가 많이 늘어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 구조라든가 유통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뭐가 좋은지 계속 주장해도 그게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만약에 경매를 없애고 싶으면은 경매를 없앨 수 있도록 농가 생산 규모 아니면 출하자 단위의 규모도 좀 키워야 되고요. 그리고 중도메인 규모도 좀 키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마찬가지로 숫자를 줄여야 되죠. 이런 게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지난 역사 동안에 유통이 문제다, 왜 니들끼리 짬짬이 하느냐 이러면서 점점 늘려나온 거죠. 우리가 정가 수입 매매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그 반대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계속 만들어 왔던 거죠. 유통이 문제다 하면서요. 다음 주제입니다. 중간상인이 폭리를 취한다. 상인들은 싸게 사고 싶어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뭐 반대하실 분들은 안 계시겠죠. 이 유통 경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누굴까요? 산지유통인들이죠. 산지유통인. 보통 산지유통인은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농협도 그 산지유통 중에 하나죠. 그 외에 이제 영농조합법인 같은 거, 유통을 담당하는 영농조합법인이 많이 있거든요. 농업법인하고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산지유통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좀 밭대기를 얘기하거나 포정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유통인들, 뭐 미들맨 그러기도 하죠. 그죠? 중간상인 그러기도 하고요. 이분들도 산지유통인입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농산물 유통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산지유통인 또 여러 형태가 있지만 몇 개의 법인에 대한 재무제표를 한번 받아와 봤습니다. 이 세 개의 기업에 대해 가지고 한번 작년 재무제표를 분석해 봤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835, 120, 350억 원으로 다양하고요. 단기 순이익은 9.1억 원, 적자죠. 8.8억 원 적자, 그리고 2.2억 원 흑자입니다. 매출액 대비 순이익은 얼마냐면 1%, 마이너스 7%, 0.6%입니다. 어떻습니까? 별로 높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산지유통인들, 중간상인들이 떼돈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이제 일부 중도메인들 있잖아요. 중도메인들이 만든 농업법인들, 이 농업법인들 중에서 유통법인이죠. 유통법인들 중에서 쿠팡에 납품할 수 있는 코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솔직히 얼마나 되겠어요? 유통인들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은 사실은 이 회사와 비슷한 수준의 어떤 영업이익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고요. 돈 잘 버는 유통상인도 계실 거고 대부분은 이제 평균적으로 적자 면하는 정도일 거고 일부는 굉장히 어렵다. 뭐 어느 사업에는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통도 그 범주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은 농민들은 일단 수취 가격을 높게 받고 싶어 하잖아요. 농민들이 이 수취 가격을 높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결국에는 산지 유통인들하고 협상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야 됩니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야 되는데 협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의 물건을 공급할 수 있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있고요. 품질이 균질화되어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조직화 정도에 굉장히 크게 좌우될 겁니다. 여러 농가들이 연합해가지고 물량 규모를 키우면은 마찬가지로 협상이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이 역할을 우리는 농협이 하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품목별 농협들은 아마 상대적으로 이 역할을 잘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 농업하고 한국 농업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농협의 역할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25년 기준 농협 수가 약 600개 정도 되거든요. 보통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한 2.1배 정도 더 많고요. 농경지는 3배가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농협이 몇 개 정도가 있으면 좋을까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일본 농업을 벤치마크해서 만들었잖아요. 제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900만 명이 넘어가고요. 우리나라는 농가 인구가 200만 명이 채 안 되죠. 그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조합이 1110개가 있습니다. 지역농협이 915개 있고요. 축협 116개, 품목농협 45개, 품목축협이 23개, 인삼협 11개 등이 굉장히 분산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제 같은 경우에는 1994년도에 4,000개가 있었거든요. 농협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았죠. 그런데 2000년도에 1,500개, 2010년도에 800개, 2020년 654개로 줄었고요. 지금은 600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지난 3, 40년 동안 꾸준히 농협이 구조조정을 해오고 있죠. 규모를 키우고 있고 산지 유통 영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협은 숫자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일부 통폐합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거죠. 농협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규모가 안 되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 농산물을 모아가지고 가락동 도매시장으로 보내는 그런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공동 정산 정도만 하죠. 반면에 일본 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잖아요. 자본력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직접 농민들의 농산물을 구매를 해가지고 선별을 해가지고 여러 유통시장에 이렇게 보낸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농협을 통해 가지고 중도메인으로 보낼지 아니면은 바로 소매로 보낼지 유통
경로를 선택해서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력에서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은 왜 비쌀까? 농가 소득은 왜 오르지 않는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짧게 한번 다루고 맞춰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파메어라는 스타트업에서 만든 농산물 가격 지수인데요. 예를 들면 농산물 가격이 비싼가 살펴보면은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녹색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가격이 올라갔다는 걸 의미하고 있고 빨간색은 떨어졌다는 걸 의미하고 있거든요. 근데 살펴보면은 2011년부터 거의 2020년까지는 오르락내리락 결국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떨어진 것도 많아가지고 전반적으로 농산물 값은 거의 안 올랐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요. 그런데 2020년부터는 확실히 달라지고 있죠. 녹색만 보이고 빨간색은 안 보입니다. 실제로 그럼 2020년부터 25년까지를 이렇게 딱 펼쳐보면요. 녹색만 계속 보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농산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은 왜 높아지지 않느냐 하면은 농업 기술 발전을 해가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면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시장 수요가 늘어날 때는 이제 가격도 유지가 되겠지만은 시장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생산성이 늘어나면은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농가 같은 경우는 비슷한 소득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농경지 면적을 넓혀야 됩니다. 규모를 키워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코클런의 트레드밀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코클런은 경제학자 이름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농경지가 제한되어 있고 비싸다 보니까 농가 규모가 커지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생산성이 늘어나면서 생산이 많아졌는데 농산물 값은 잘 오르지 않고 농가 경지 면적도 커지지 않으니까 농가 소득은 오르지 않는 문제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농가 소득은 전반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5분위 수로 나눠 보면요. 2에서 5분위까지 약간 소득이 높은 곳은 가처분 소득 대비 식비 지출이 14%에서 24.6%까지 불과 10% 정도만 늘어납니다. 한데 1분위에서 2분위 사이 이 한국간 차이인데 24%에서 40.6%로 늘어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1분위 수 최하위 10% 인구 있잖아요. 약 1,000만 명의 인구죠. 이 인구는 그 가처분 소득의 40%를 식비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굉장히 많은 돈을 식비에 지출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대체로 식량위기 국가의 평균 엔겔 계수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40에서 6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10% 정도는 이미 이제 식량 관점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만약 이런 상태에서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분들의 생계에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농가는 주로 영세한 농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본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헥타르 이상, 5헥타르 이상 비중이 굉장히 낮죠. 일본은 5헥타르 이상 비중이 65%를 넘어가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30%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2헥타르, 5헥타르 미만의 영세 소농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농과 대농의 구조가 점점 더 이렇게 분산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50헥타르까지 이렇게 굉장히 규모가 커져 있습니다. 농산물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그러면 규모 있는 농가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헥타르 미만의 대부분 소농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농산물 생산을 효율화시키기 어려웠다 이게 있고요. 이것 때문에 다시 농가 소득이 오르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유통이 문제라서 농민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만은 유통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종속 변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통이 독자적으로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그건 상대적으로 작고요. 농가 구조라든가 아니면 소비자의 기호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오히려 유통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생산자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소비자들이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느냐가 유통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유통이 이걸 결정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통을 바꾸고 싶으면은 유통 자체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물론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이 유통을 둘러싸고 있는 독립 변수들 있잖아요. 농업 생산 구조하고 소비자들의 어떤 취향이나 구조 이런 걸 어떻게 바꿔나갈 건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농가들은 가능하면 규모를 키우고요. 조직화해야 되고 그리고 농협 역시 규모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파 선별 공동 출하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요. 농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도매법인이나 중도매인은 자본력을 좀 키우고 그다음에 조직력도 키우고 투자 규모를 확대해가지고 현대 유통에 적합한 정가 수입 매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런 노력들을 사실 모두 다 기울여야 되고요. 지금까지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통을 바꿈으로써 유통을 개선함으로써 농가와 소비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은 농업 구조, 농가의 조직력, 소비자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이지 유통이 그걸 만들어내는 원인이 아니다.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통은 독립 변수라기보다는 종속 변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을 바꾸고 싶으면 독립 변수인 농가의 규모와 품질 경쟁력, 농가 조직력, 농업의 규모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바탕이 됐을 때 도매시장이라든가 경매제도 같은 것들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다시 한 번 더 전문가를 모시고 유통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